몸이 으슬으슬하고 뭔가 올 것 같다 싶을 때 다들 어떤 생각 제일 먼저 하세요? 아마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까, 무슨 약을 먹어야 하지 이런 고민부터 하실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즉효약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콧물이 흐르고 목이 칼칼하면서 기침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병원 가서 항생제 맞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과연 그게 정말로 최선의 방법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감기 증상을 겪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바로 상기도 감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감기라고 부르는 바로 그 병에 대해서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흔한데요. 건강한 성인 한 명이 1년에 평균 2번에서 4번 정도는 상기도 감염을 겪는다고 해요. 아이들은 훨씬 더 자주 겪어서 많게는 6번에서 10번까지도 겪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익숙한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 상기도 감염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성대보다 위쪽, 그러니까 코나 목, 부비동 같은 곳에 생기는 급성 감염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런 감염의 압도적인 대다수는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는 점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렇게나 흔한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찾는 해결책, 바로 그 항생제가 사실은 잘못된 선택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왼쪽의 긴 막대, 이게 바로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감염이고요. 오른쪽에 정말 작은 막대 보이죠? 저게 바로 항생제가 필요한 세균성 감염이에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급성호흡기 감염에 처방되는 항생제의 최소 절반, 그러니까 50% 이상이 사실은 전혀 필요 없는 부적절한 처방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일단 불필요한 항생제는요, 약이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즉 내성균을 만들어내요. 그뿐만 아니라 구토나 설사, 발진 같은 직접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균들까지 다 죽여서 장내 환경을 망가뜨리기도 하죠. 심하면 심각한 장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당연히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도 심해지고요. 자, 오늘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아주 간단한 규칙이에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지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감기처럼 바이러스가 원인일 때 항생제를 먹는 건 전혀 효과가 없다는 뜻이죠.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항생제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드물지만 꼭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신호가 나타났을 때 이건 세균 감염일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지 그 실용적인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예외 상황은 바로 목이 아플 때 인후통입니다. 목 통증으로 항생제가 필요한 가장 흔한 원인은 사실상 딱 하나예요. 바로 A군 연쇄상구견이라는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입니다. 보통 의사들은 세균성인지 아닌지 감별하기 위해서 이 센토 기준이라는 걸 활용하는데요. 열이 있는지, 특이하게 기침은 없는지, 목에 림프절을 눌렀을 때 아픈지, 또 편도가 하얗게 붓거나 염증이 있는지를 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 4가지 항목 중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는 0점이나 1점인 분들은 굳이 검사할 필요도 없이 바이러스성 감기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외는 우리가 흔히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부비동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부비동염의 98%는 바이러스성이고 세균이 원인인 경우는 2%도 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대체 언제 세균성 부비동염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딱 3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지속성. 증상이 열흘이 넘도록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을 때. 둘째, 중증. 며칠 동안 고열에 누런 콧물이 계속될 때. 그리고 마지막은 악화. 좀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열이 다시 나거나 두통이 생기면서 더 심해질 때. 바로 이럴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예외 상황은 바로 귀통증, 급성 중이염입니다. 특히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시는 질환 중 하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가 급성 중이염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요,
그중 최대 80%, 그러니까 열의 8명은 항생제 없이도 우리 몸의 면역력만으로 스스로 이겨내고 회복한다는 겁니다. 이 숫자는 우리에게 더 큰 걸 시사하는데요. 중이염에 걸린 아이들 5,000명에게 항생제를 써야 그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딱 한 명의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예요. 다시 말해 항생제 치료로 얻는 이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항생제를 쓰지 말아야 할 경우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부터는 관점을 바꿔서 바이러스성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 즉 증상을 완화하고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딱 정리가 되어 있죠? 열나고 아플 때 먹는 진통제, 코막힘을 뚫어주는 약,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것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기 예방이나 치료에 좋다고 흔히 찾는 비타민C나 아연 같은 것들은 아직 그 효과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좀 부족한 편이에요.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감기는 푹 쉬면 저절로 낫지만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을 때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위험 신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안전 정보들을 짚어드릴게요. 이 증상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고열이 며칠째 떨어지지 않거나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다면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닐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증상이 2주 이상 너무 오래 가거나 감기를 앓는 중에 갑자기 귀나 얼굴 쪽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것도 즉시 진료가 필요한 위험 신호니까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몸이 아플 때 무조건 항생제 필요할까요? 라고 묻는 대신에 지금 내 증상을 가장 잘 관리하고 편안하게 만들 방법은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 몸을 더 현명하게 돌보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